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수요의 개념들, 특히 노동 수요의 개념들을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개념 특성 두 가지, 유발 수요와 파생 수요 성질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합 수요의 성질 하나, 이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워낙 이게 기본 이론에서 많이 공부하는 거라서 선생님들 그냥 공부했던 거 떠올리실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기초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적인 내용들. 그래서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임금과 임금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 다음에 임금이라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 변화하게 되면 노동 수량이 늘거나 주는 모습이 그래프상으로 동일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노동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제가 핸드아웃 자료에다가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어요. 몇 개.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노동수요가 늘거나 줄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래프상으로는 노동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요. 그래서 임금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노동수요가 늘어났다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이고요. 반대로 노동수요가 줄었다면 좌측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노동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하면 정답은 무조건 임금의 변화입니다. 임금의 변화. 그런 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탄력성 공부를 할 건데, 탄력성은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제 5시간의 범위에서 우리가 노동시장론을 한번 쭉 훑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을 좀 들으셔야 되고, 기본 이론에서 제가 한 1시간을 거쳐서 탄력성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것의 변형 문제가 출제되는 오늘날의 모습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한 걸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세부적인 기본적인 이론 강의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탄력성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탄력성은 자극과 반응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의 크기를. 그래서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극과 반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쪽에서는 자극과 반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끈과 고무줄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탄력적입니까? 고무줄이죠. 그 고무줄이 왜 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선생님들 잘 늘어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탄력성, 우리가 공부하는 탄력성 개념의 반만 얘기한 거야. 잘 늘어나는데 어떻게 했을 때 잘 늘어나요? 잘 늘어난다는 건 반응이잖아요, 지금. 자극이. 동일한 힘으로 늘렸을 때 이거죠. 동일한 힘을 주어서 잡아당겼을 때 노끈이 늘어나는 것보다 고무줄이 늘어나는 크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은 노끈보다 더 탄력적인 거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게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경제학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경제학으로 들어오면 자극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크기는 변화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로 볼 거예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력성 공부한 거 가지고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걸 줄여서 임금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게 곧 이거라고요. 이거.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즉 임금이라는 놈이 변화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노동 수요량이라는 반응이 얼만큼의 크기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임금이 10% 올랐어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임금이 10% 오르면 자, 노동 수요량은 늘어요, 줄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함수 관계로 보면 노동 수요는 줄지요. 임금이라는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면 노동 수요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기업은. 그래서 노동 수요량이 줄어요.
얼만큼 주느냐? 예를 들면 만일 if 30% 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10% 올랐더니 노동 수요량이 30% 준 거잖아, 지금. 그때 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율의 크기를. 퍼센테이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이 노동 수요 임금의 탄력성은 지금 이 사례에서는 10분의 30이잖아요. 1보다 크죠? 3이니까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부호는 여기서는 신경 안 씁니다. 3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탄력적이다. 10만큼의 자극을 주었더니 30만큼의 반응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번엔 반대로 한번 볼까요? 10%만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이 올랐어요. 똑같은 자극을 주어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업장은 노동수요가 줄어요. 줄지요. 노동수요량은 줄잖아. 올라가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데 몇 퍼센트 줄었느냐? 예를 들면 2% 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다면 그러면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10분의 2잖아요. 5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한다. 비탄력적 이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힘으로 자극을 줘서 늘렸을 때 노끈이 늘어난 크기보다 고무줄이 늘어난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노끈보다 고무줄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예전에 제가 썼던 책에서 제가 그런 예를 든 적도 있었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테니스공이 있어요. 테니스공. 야구공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공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탁 떨어뜨려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탁 떨어뜨려. 그러면 이 떨어뜨렸을 때 이 높이에서 떨어뜨린 이게 뭐예요? 이게 자극이죠. 그러면 튀어오르겠죠, 둘 다. 튀어오르는 게 반응이죠. 반응. 그러면 여러분 테니스공 어디까지 튀어오를까? 한 이 정도까지 튀어오르지 않을까? 야구공은 한 이 정도 튀어오르겠죠. 이게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분의 반응의 크기에서 자극의 크기와 반응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니스공이 야구공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자극을 여기 주었잖아요. 똑같은 10%의 임금 인상이라는 자극을 주었더니 한쪽은 2%만 줄어드는 반응이 왔고 한쪽은 30%가 줄어드는 반응이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탄력적, 이쪽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탄력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쓰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쉽게 제가 설명한다고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탄력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노동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노동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모습을 갖죠.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노동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는다고 이렇게. 노동의 수요 곡선. 그러나 노동수요 곡선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하향 아닌가? 이것도 우하향이죠. 이것도 우하향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우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의 모습이냐를 보려면 함수관계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하향을 잡아내긴 했지만 기울기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가파른 놈도 있고 완만한 놈도 있고 이걸 하려면 우리는 탄력성을 공부해야 돼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탄력적이면, 즉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요.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탄력적일수록 완만해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요. 가팔라요. 가파르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기본서 시간에는 가, 비, 완, 탄 이렇게 외웠어요. 가, 비, 완, 탄.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우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이더라도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완만하단 말이에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야.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가팔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 이 공부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쁘게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모는 조기처럼 정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딱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딱 정확하게 4등분을 해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중간인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10분의 10 같은 거 아니에요? 10분의 10? 10% 임금이 올랐더니 노동 수요량이 10% 줄어들면 1이죠? 그걸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 그런다고. 단위 탄력적. 자극의 크기만큼만 딱 뭐가 온 거예요? 반응이 온 거죠. 자, 그럼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1분의 1이잖아. 1분의 1,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0이죠. 그죠? 왜냐면 임금의 변화율이 이쪽이잖아. 이쪽이 그래프상으로 임금이고 여기가 노동 수요량이니까 그래프상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0이 오려고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여기를 아마 통과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X축과 Y축에 연장시키면 10분의 10이 되니까. 그죠? 요게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탄력성을 그냥 우리가 EP라고 쓸게요. 용어로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게 1인 경우고 우린 요걸 단위 탄력적이라 그래요. 단위 탄력적.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만할수록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완만한 걸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완만할수록 요게 뭐예요?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여러분들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작다? 커야죠. 탄력적이란 말이 1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완만이죠. 완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시면 돼요. 완만. 근데 반대로 가파른 경우를 따져보세요. 가파른 경우. 이렇게 가겠죠? 그럼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어떤 모습이겠어요? 탄력성은 1보다 작아져야지. 왜냐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이걸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그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겠죠. 가비니까 이 모습을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극강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극강의 모습. 극강의 모습. 찾을 수 있겠어요? 탄력적일수록 완만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완만함의 극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의 극강. 완전 완만하겠죠. 완전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완전 완만하면 완탄이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죠. 이해하세요? 그 완전 완만이 뭐야? 수평이죠, 이건.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야. 그 완전 탄력적이려면 탄력성은 얼마여야 돼요? 무한대가 나와야 돼. 무한대.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이 모습이야. 노동수요곡선이 이렇게 수평인 모습. 그래서 노동수요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고 그때 탄력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수평, 완전 완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이와 달리 가파른 경우는요. 비탄력적이면 가파르죠? 그럼 가파름의 극강으로 가보세요. 완전 가파르면 뭡니까? 가파르면 가파름의 극강으로 가면 수직이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 수직의 형태를 띠죠? 수직. 그럼 완전 가파르면 수직이고 이건 여러분들 완전 가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가비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완전 비탄력적. 그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탄력성 얼마입니까? 제로가 돼야지, 제로.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우리가 공식으로 들어가면 10분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임금이 10% 변했을 때 무한대로 노동수요량이 반응할 때
탄력성이 제로라는 말은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0이란 말은 사실 이건 10분의 0이죠. 임금이 10% 올랐더니 노동 수요가 0% 감소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 퍼센트 즉 감소한 경우고 그러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우하향한다고 했죠. 우하향한다고 했지만 탄력성으로 봤을 때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완전 가파르니까 수직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수직의 형태 있죠? 여기 수직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구나. 반대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완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완전 완만하면 수평의 형태의 노동 수요 곡선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때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그죠? 완전 탄력적. 이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도 수평, 수직이 나올 수 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 완전 탄력적인 노동 공급 곡선이라면 수평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예외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탄력성의 개념. 자, 그래서 제가 거기 핸드아웃 자료에다가는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공식 있죠?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여기까지 썼고요. 그런데 이게 공식이 여러분들은 이걸 좀 더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이렇게 안 나와요. 이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거 나왔었어요. 이게 어느 사업장에서 임금이 10% 올랐더니 그 사업장에서 노동 공급이 30% 줄어들었다. 고용이 감소됐다. 탄력성이 얼마냐?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얼마요? 10분의 30이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오늘날 안 낸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를 안 줘요.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줄었냐 그러면 곧바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율분의 율이니까. 근데 이렇게 안 주고요. 이건 어떻게 공식을 다시 풀어야 되냐면 우리한테 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한테 율을 구하라고. 그럼 임금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종래의 임금분의 임금의 변화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제가 드린 자료에 옆에다가 쓰세요. 이 공식 옆에다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백을 남겨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런 걸 써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드시라고. 종래 임금분의 임금의 변화분 곱하기 100 하면 임금의 변화율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분자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를 구해야죠. 종래의 노동 수요량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이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A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A라는 사업장이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면 500원이었어. 500원. 그때 몇 명을 고용하고 있었냐면 1000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장이 2014년도에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고용이 110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주고는 그리고는 여러분들 이 사업장의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율로 안 줬잖아요. 지금. 우리 보러 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 이 공식을. 율로 주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야죠. 이제. 이건 전자계산기 여러분들 수업장에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식까지만 외우면 전자계산기가 다 계산해줘요. 자,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종래 임금분의 임금의 변화분 곱하기 100이잖아요. 종래 임금 얼마죠? 500원이죠. 500원 분의 임금의 변화분이 얼마야? 500원에서 400원으로 변했으니까 변화분은 얼마죠? 100원이죠. 그죠? 그래서 5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임금의 변화율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종래 노동 수요량이 1000명이었죠. 1000명분의 자,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은 얼마야? 1000명이 지금 1100명으로 변한 거니까 100명이 변화분이죠. 100명.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00이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해 주면 돼.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5분의 1분의 10분의 1 아니에요? 곱하기 100은 어차피 유리해서 띄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10분의 1 곱하기 100이죠? 계산을 하면.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이거 20이죠? 분의 이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이지. 0.5가 나오네. 탄력성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이거 숫자만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다. 탄력성 쪽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공식, 탄력성 공식은 이거고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요걸 이런 문제를 맞추시려면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여백을 뒀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 탄력적일수록 어떻다? 노동수요 곡선 또는 노동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완만하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완만하죠? 수평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비탄력적이면 노동수요나 노동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비탄력적이면 가파를 것이다. 맞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가파를 것이다. 수직의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노동수요 곡선이나 노동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이게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이 작아야죠. 결국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0인 때예요. 0. 제로인 때 10분의 0 같은 거니까. 그러면 수직의 형태를 띈다. 수직의 형태를.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탄력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후반 굴절형 노동공급 곡선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공급 이론에서 많이 공부했던 건데 노동공급 이론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강의 준비하면서도 노동공급 곡선에서 노동공급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측면과 또 하나가 미시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공급 이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는 그렇게 공부하죠. 자, 노동공급 이론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거시적 측면과 그 다음에 미시적 측면으로. 그때 이제 거시적 측면이 뭐냐면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를 보는 거야. 개별 경제 주체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 뭐예요? 총인구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총인구의 크기와 그 다음에 분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인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크겠죠. 전 세계에서 아마 중국이 제일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클걸요? 국가별로 보면. 맞죠? 인구수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면 총인구가 똑같은 1억씩인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르겠죠. 분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뭘 공부했냐면 여기서 총인구의 제가 고민하다 저는 요것만 저 핸드아웃에다 자료다 넣었어요. 이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 공부한 걸 떠올리시라고 판서를 해드릴게요. 총인구의 크기는 둘로 나누죠. 15세 이상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요. 또는 이것을 오늘날 젊은 교수님들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도 씁니다. 그 기준이 15세잖아, 15세. 의무교육 대상 연령을 넘어서야 되니까. 법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5세 미만 인구가 되겠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의 크기는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죠. 정비례 관계로. 이게 높아질수록 노동 공급력이 커지니까. 그런데 총인구가 같더라도 총인구 속에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커져요. 맞죠? 두 번째로는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노동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나눈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와 법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인구.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누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나누죠. 취업자가 있고요. 실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보론에서 공부를 했죠 다. 그래서 원래 취업자의 개념이 있었죠. 취업자의 개념. 이건 뭐 정보론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사 대상 주간 1주간 동안에 임금 기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가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무급의 가족 종사자 같은 사람들 조사 대상 주간 1주간 동안에 18시간 이상 그러나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사업장에서 무급이지만 취업자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일시 휴직자 같으신 분들 그죠? 병가나 훈련이나 뭐 파업 등으로 인해서 일시 휴직 중인 근로자들도 다 취업자로 분류가 되죠. 통계상으로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실업자는 여러분들 이것도 아시잖아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취업은 안 돼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자야 되죠.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전업주부라든가 또는 전업 학생이라든가 연로자라든가 또는 무급의 자원봉사자 같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누면 총인구의 크기는 그 나라의 노동공급력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총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해하세요? 그 나라의 노동공급력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에서 가지고 들어가야 될 세 개의 거시경제 지표가 있었죠?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었고 두 번째가 실업률, 세 번째가 고용률이죠. 요 세 개의 거시경제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1차든 2차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다 상략할게요. 딱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사람들의 비중을 알고 싶은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직전 풀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중. 이거 경제활동 인구. 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비중이니까. 그죠? 그럼 실업률은요. 이 사람들의 비중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직전 풀이 여기잖아.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비중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고용률은요. 고용률은 조심하셔야지. 고용률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비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 근데 그러면 취업자가 속해 있는 직전 풀이 여기인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들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고용률은.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또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현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곱하기 100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용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용률 70%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로 풀게 하는 게 최근의 문제들이고 약간씩 변형해서 나옵니다만 그 내용들은 제가 다 기본적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공부한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경기 침체 시의 가설 효과라고 해서 왜 실망 노동자 효과 공부하고 부가 노동자 효과 공부했잖아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침체 시에 취업에 특히 곤란에 실망한 일부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실업자면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인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실업자로 있던 인구들이 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 버린다고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 한은 어쨌거나 아무튼 실업자로서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순간 비경제활동 인구로,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거,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또는 실업률 같은 것들은 조금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요. 감소하는 효과. 이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와 달리 부가 노동자 효과도 있었죠? 부가 노동자 효과.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계소득의 감소가 많이 오겠죠? 가장들이 실직을 하니까. 그러면 부족해진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업주부나 전업학생 또는 뭐 무급의 자원봉사자 같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었던 이들이 구직활동을 개시해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던 인구의 구직활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개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사람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리로 들어간다는 거야. 구직활동을 하면 여기 들어갈 것이고, 구직활동을 통해서 취업이 되면 이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가노동자 효과예요. 부가노동자 효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은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라서 구직활동은 하지만 취업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업자로 머무는 경우가 많고, 다행히 취업이 되더라도 보통 2차 노동시장,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2차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존재합니다.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실업률을 조금 깎아먹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올라가는 실업률을 더 크게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미시적 측면이었죠? 그 미시적 측면에서 노동공급 이론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게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죠.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 형태적으로 보면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성질적으로 보면 이건 개인의 노동공급 곡선이에요. 후반굴절형 개인의 노동공급 곡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뭐 너무 복잡하고 이것도 1시간 반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은 강의를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후반굴절형의 모습을 설명만 할게요. 결론만. 자, 후반굴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정한 임금 수준을 W스타라고 놓고 보자면, 사람마다 이건 틀리니까 W스타라는 임금을 놓고 보면 이 임금 이하의 영역에서는요, 이 임금 이하의 영역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임금이고요. Y쪽은 지금 노동공급이죠. 노동공급. 그래서 이 개인의 노동공급이기 때문에 노동공급량이라고 쓰기도 하고 노동공급 시간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요. 노동공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일정 임금 수준 이상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후반굴절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후반굴절. 일반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상향하는 노동공급 곡선에 대한 좀 예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고 출제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개인들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시장임금 수준이 오르면 노동공급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정비례 관계. 그래서 이제 노동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죠. 그런데 개별 근로자들로 보면 임금이 올랐을 때는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현상으로 보고 우리는 왜 그런지를 공부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제 이 영역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아, 여기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도 지금 비례관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이요,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 화살표 같은 방이니까 정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이지.
예? 예. 일반적인 노동 곡선처럼. 노동 수요 곡선의 경우는 여러분들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줄잖아요. 반비례 관계니까 우하향이 나타난 거지. 우하향이 그래프가. 근데 이쪽은 이제 여기다 우하향을 못 그리니까 후반 굴절을 그려준 거죠. 여기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이 줄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서 이걸 후반 굴절을 여기다 그려준 거라고요. 후반 굴절을. 그러니까 저 그림을 지금 여기서 이해만 해보시면 저 그림에다 손대기 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임금이 W1에서 W2로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W1일 때는 노동시간이 지금 Q1만큼이잖아. 근데 W2로 임금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임금이 오르면 여점이죠? 줄잖아요, 지금. Q2로.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이 줄고 있는 모습이야. 이 후반 굴절하는 영역은. 이해하시겠죠? 우하향을 지금 여기다 그린 거니까. 자, 이 성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냐를 우리한테 설명하라는 게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1차와 2차 모두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근로자가 임금이 올랐더니 일을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일을 더해요? 현재 소득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니까. 맞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임금이 올랐더니 노동시간이 줄었어요. 그럼 노동시간이 줄면 노동과 대체관계에 있는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임금이 오를 때 왜 노동시간을 늘려서 더 일을 해서 추가 소득을 얻지 않고 여가시간을 늘려요? 현재 소득에 만족하기 때문이지. 배가 불러서. 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다 빼고 우리는 첫 번째 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 근로소득 증가의 경우를 보고 두 번째로는 비근로소득의 증가를 봐요. 증가의 경우. 그죠? 제가 핸드아웃 자료에다가도 그렇게 둘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와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자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임금이죠. 근로소득.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소득효과가 있죠. 자, 소득효과는 뭐냐? 임금이 오를 때 그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결과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랬죠?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소득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예요. 이런 효과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금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지금 우리가 딱 보는 거야.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와 반대로 대체 효과도 존재한다고 했죠. 임금 인상 시에는. 그럼 대체 효과는 임금이 올랐을 때 여가의 기회비용이 비싸진다 그랬죠.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가를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 시간이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금과 같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이게 두 개가 모두 존재하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모두 존재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금이 올랐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모르죠.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영역을 보면 우상향하는 영역은 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시간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시 나타나는 효과, 즉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요.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와 늘리는 대체효과 중에서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임금이 오르는데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더 할까요? 물어보면 배가 고파서잖아요. 배가 고파서. 난 아직 헝그리하니까. 그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임금 인상의 효과로서의 소득효과, 대체효과 중에서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은요, 지금.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어떤 근로자가.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서 후반 굴절이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배가 불러서. 현재 소득이 나는 만족하니까. 더 이상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임금 인상 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존재하니까 두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데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 효과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 효과 중에서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지.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 근로자는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자, 노동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까? 늘리는 선택을 합니까? 또는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후반골절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효과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효과의 크기를 알아야만 비교를 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크기를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단순히 임금이 올랐을 때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다만 경우의 수는 있어. 이렇다면 늘릴 것이고 요렇다면 줄일 거예요. 그러나 두 개의 효과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럼 두 번째, 비근로소득의 증가의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비근로소득은 뭐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뭐 상속이라든가 뭐 증여라든가 뭐 로또 당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이런 소득.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의 증가를 통해서도 어쨌거나 가계소득은 올라가니까. 그럼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러면 임금처럼 두 효과가 모두 존재하느냐를 볼 건데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러분들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는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노동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나요? 늘어나거나 줄기만 하나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죠. 나타나는 현상은 노동시간이 감소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원칙으로,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준칙으로 보자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경제활동, 일반적으로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우리한테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소득효과 선택 모형은. 그러면 첫 번째, 소득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봐요. 소득효과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도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소득효과는 존재해요. 그런데 두 번째,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대체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공급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오로지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만 존재하죠. 이게 결론이에요.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근로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어떻다?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즉 어떤 근로자가 임금이 오른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40억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갑씨는 이전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를 더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는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소득효과는 존재하지만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곡선에 대한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노동시장의 유형하면서 공부를 끝내고는 임금론, 실업론, 노사관계론의 중요한 논점들 몇 가지만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이론까지는 다 중요한 논점을 봤는데 여기까지 공부한 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노동시장 유형 여기까지를 합치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다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노동시장의 유형,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으로부터 단일 노동시장 이론과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